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게 정확하게 빠르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뉴욕 증시, 특히 애플의 실적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2부에서는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짚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전해진 속보에 의하면 이라크 이슬람 조직이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장 마무리가 되고 나서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전해진 속보인 만큼 오늘 우리 개장 상황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 분위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지정학적 위험은 주목을 해야겠지만 일단 목요일장만큼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8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1% 넘게 1.5%까지, S&P 500 지수 0.91% 강세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 것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에 시장이 집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시장은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는 시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는 3일 또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 만큼 계속해서 관련 지표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날 내린 종목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인지 목요일장에서는 상승불, 초록불을 켠 종목들 꽤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M7,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73%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 1.75%, 메타 0.6% 오름세였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BNP 파리바가 이제 장 초반에 매도 의견을 내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 반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3% 강세를 보였고요. 전날 대체로 반도체주의 하락불, 빨강불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날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3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덕분이었죠. 애플 시간외 거래에서도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나왔습니다. 2% 애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퀄컴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9%, 스마트폰 시장 회복에 이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수혜주들 오늘장 움직임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제외하고는 일단 FOMC에 대한 평가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목요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월가 평가에 대해서 제가 네 분의 애널리스트의 그런 발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5월 FOMC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인데요.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의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좀 끈적끈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둔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4번까지 가능할 것 같다. 다만 계속해서 지표 추이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수석 미국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기관들의 금리 인하 전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트로 함께 보실까요? 시티그룹이 조금 전 4번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번도 최대 4번이라는 뜻이지 꼭 4번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인플레 지표가 하향 추세를 보이는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 3번, 골드만삭스, 노무라, 에버코어, ISI 2번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11월 또는 12월로 계속해서 지표 추이를 지켜본 후에야 연준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는 기관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을 통해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을 예측해주는 페드워치를 보면 시장은 올해 9월 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첫 인하 예상 시점이 9월 또는 11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관측도 계속해서 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0.06% 하락을 했는데 조금 전 속보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국제유가 다시 오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0.1%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이죠. 샘 스토발 CFRA 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목요일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Well, I think what's moving markets today is the sigh of relief that investors are breathing because the Fed did not imply that they were likely to be raising rates anytime soon. Actually, Fed Chair Powell said that that's something that they are not considering, that is unlikely. And I think that was one of the real concerns that investors had. Now, today, we're seeing a lot of the interest-sensitive groups, the growth groups doing quite well at the expense of some of the defensive areas that had been safe havens heading into that FOMC meeting. Well, during the press conference, Fed Chair Powell said that the Fed will do what it needs to do and will ignore the political consequences because they are an independent agency, and I think want to remind investors that they are so. Also, statistically, historically, going back to 1992, which is the first election since the Fed telegraphed Fed funds changes, every election year except one saw the Fed either raising or lowering interest rates, and several times that occurred in the third quarter. So it's not out of the question that the Fed would show their independence by cutting rates if they felt that they were due. 네, 간밤 전해졌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과 또 어제 우리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공시 소식들로 인해서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종목 4가지 키워드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애플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애플 관련주들 국내에서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또 여기에 유리기판과 개별주인 코아시아 CM까지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관련주들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계속 확인을 해봤지만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고요. 시장에서도 애플 주가가 크게 7% 정도 급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호재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분위기는 어떨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는 4.3% 정도 감소하는 수치였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와 같은 1.5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보다는 수폭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판매 부진이 맞았지만 맥 같은 경우는 되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월가의 기대를 모았던 서비스 부문 매출 같은 경우는 23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4%의 증가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다라는 애플 이사회 소식과 함께 주가는 시간에서 큰 폭으로 변동성이 나왔는데 일단 관련주들의 흐름 최근의 종가는 어떠했는지 다음 표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여러 가지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 레오룩스 전장에는 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4만 원 선까지 올랐었고요. BH나 LG 이노텍, 코리아 서키트도 모두 상승 흐름이었지만 LG 디스플레이 홀로 1.5% 어제는 낙폭을 키워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좋은 실적과 함께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볼 수 있겠는데요. 키워드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익 면에서도 반도체보다도 더 좋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보다도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1분기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원화로 12조 원을 넘어섰고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26%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전년 대비해서 63% 증가한 3조 원을 기록했는데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도 비만 치료제를 통한 수익이 더 높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이어지면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도 일차례 움직임이 있었고요. 최근엔 조금 조용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관련주의 이 높은 실적과 함께 국내에서 또 다른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HK 이노인 같은 경우는 전장에 1% 정도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한미약품과 LG화학은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키워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키워드는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시간 외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서도 물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관련주 다시 한번 시간외에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기술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열과 휘어짐에 강한 유리기판이 새로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삼성전기나 LG 이노텍과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이 중소형주 안에서도 상당히 바쁜 주가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관련주들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 포착이 됐습니다. YC캠 17% 오름세 보였는데 지난 한 달 동안만 주가는 72% 정도 오름세가 있었고요. 캠트로닉스도 어제 7% 가까이 오름세 보였고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은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3.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네요. 이어서 마지막 개별주 소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코아시아 CM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트남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지배구조 변경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강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처분하기로 공시된 지금 자기 주식의 수가 자기 자본 대비 20% 정도가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어제 종가 현황 어떠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CM 어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왔던 변동성이 오늘 장중에 적용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개별 공시를 통한 변동성, 오늘 장중에서도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마켓인 이 프리미엄 콘텐츠죠. 이 이데일리 뉴스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 일면 톱 기사였죠. 자신감 잃은 파월 고금리 오래 간다.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결국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에 이제 관심 집중됐는데 파월 의장의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 없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쪽보다는 금리 인상 쪽에 더 모아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에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아직은 높은 것도 있고 인플레도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약간 금리 정책의 여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조금 군색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신감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되게 자신감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제조업 지표 말고는 대부분의 지표들 고용, 뭐 물가 이런 뭐 그다음에 임금 인상 뭐 이런 지표들 봤을 때 대부분 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지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되게 자신 없는 얘기들을 많이 꺼내놨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이데일리 제목에서도 자신감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 좀 들긴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즉 FOMC 결과 파월 의장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금리 인상은 뭐 사실상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 뒤쳐질 것 같고 일각에서는 뭐 9월 인하 얘기도 나오긴 있습니다만은 9월 인하보다는 더 뒤로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횟수도 한 번 정도 그치지 않겠냐라는 거. 사실 이 얘기도 결국은 그만큼 이제 월가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데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신감을 잃었다.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얘기 그 전에 하이닉스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AI 반도체 대세는 HBM, 즉 고대포 메모리죠. 이 시장 현재 SK 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이제 몇 % 차이가 나기는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가 그제 2분기에 5세대 HBM3E 이 칩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어제 바로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가 우리는 이제 5세대 12단짜리 제품을 3분기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내년에 팔 물량도 다 지금 뭐 끝났다. 장사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꺼내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HBM 시장 현재 AI 반도체 그러니까 가장 뭐 뜨겁죠. 이쪽에 주력인 HBM 칩을 놓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경쟁이 정말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건은 결국은 엔비디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내년 물량까지 다 팔렸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거는 8세대, 현재 이제 주력이 8세대이기 때문에 8세대 HBM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2분기에 삼성전자가 약속한 대로 얘기한 대로 12단짜리 5세대 HBM을 정말 양산을 한다. 그리고 그게 이를테면 이제 뭐 품질 테스트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분기에 나올 SK하이닉스를 기다리기보다 삼성 거를 먼저 2분기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HBM 시장에서 이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이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한테 뭐 밀리고 있는 거 뭐 잘 아시는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나마 HBM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던 이 시장을 다시 삼성한테 뺏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때 SK하이닉스한테도 상당히 위기감과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올해 한국 시장을 전망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많이 올렸습니다.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원래 2.2%를 전망을 했었는데 2.6%로 0.4%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GDP 성장률을 0.4% 끌어올리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OECD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올렸던 거는 수출도 좋고 내수도 지금은 부진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 하반기로 좋아진 그 근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분기 우리 GDP 성적표가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상당히 깜짝 성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결국은 올해 우리 성장률이 거의 3% 전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성장 전망치를 올릴 것이다.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OECD도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올린 상황이 되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부분을 수치가 막 굉장히 우리 한국의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만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찜찜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지난 1분기 1.3% 성장이 조금 기저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월달 산업활동동향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소비 말고 생산 관련된 평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 관련된 지표들, 투자 관련된 지표들, 건설 기성 등 주요 지표들 대부분 다 부진했습니다.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내수와 연결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오늘 파월 의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태라면 고금리 또 고물가 상황 계속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분간. 결국 이게 다 내수가 회복되는 데는 다 좋지 않은 그런 재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좋아져서 3% 가까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수가 좋아지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건이 썩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너무 특히 성장률 관련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밸류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히 올 상반기, 1분기에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일종의 테마까지 형성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싹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좋지는 않네요. 일단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떨어졌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밸류업 테마주들,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또 공시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금융당국은 밸류업 관련된 지수도 개발하고 밸류업 관련된 ETF도 만들겠다. 이제 표를 좀 더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각종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평가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 부담이 되게 커졌다는 얘기들을 바로 좀 하고 있고요. 자칫 공시 강화하다가 우리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할 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세제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가 좀 여서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그래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 별 공연불이죠. 여기서 일본 밸류업 정책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밸류업 정책은 도쿄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달리 반강제적으로 끌고 오다시피 했던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그게 요즘에 와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일본 상장사들 주주환원 총액이 233조 원이나 됐습니다. 엄청나죠. 역대 최고이기도 했고요. 우리보다 배당 성향도 높고 배당률도 높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시장에 저축에 묶여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 계속 좋은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아서 해라. 괜찮을 거야. 그러면 정부 지원해줄게 이런 건데 사실 투자 입장에서도 관심사가 금투세를 뭐 폐지한다는 문제라든가 또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별로 없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당장은.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또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에서 어제 나타났던 이런 결과들 그게 결국은 정부가 내세운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타이어 주식 저주의 봉인이 풀리다. 피트 금호 타이어 10년 만에 최고 실적.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자, 우리가 그 발에도 신경을 별로 안 쓰듯이 자동차의 타이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되게 겉으로 멀쩡한데 제가 다 발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발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발이 그냥 신발 안에 있으니까 신경 안 쓰거든요. 그 겉으로는 말끔한데 어쩌다가 발 뒤꿈치나 발 보잖아요. 진짜 공룡발인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찔리는 사람 많죠.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삐까뻔쩍하게 세차해가지고 깨끗한데 타이어 보니까 마크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마크가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진짜 그건 진짜 즉사할 수도 있는 그 큰일 날 사고의 원인이 되죠. 아 진짜 많습니다. 지금 오늘 가서 자기 타이어 살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광택 내가지고 겉은 반짝반짝한데 타이어가 갈 때가 됐는데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지금 타이어의 이 구조인데 타이어가 그냥 고무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잡한 구조로 생겨 있거든요. 이 안에는 수많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그리고 강화시켜주는 타이어 코드까지 다 만듭니다. 금호석유가 주로 그거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원자재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 관련주 했지만 풍산 지금 뭐 크레이지 모드로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몇십 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올드보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산낙지 먹는 거. 지금 이 보시면 원자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구리 가격 못지않게 이 고무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타이어 구조를 알 수 있겠죠. 자, 타이어 주식 소외주고 아무도 안 건드릴 걸 갖고 미쉐린 타이어 생각하면은 마시멜로우 같은 애 귀엽긴 한데 타이어 주식을 막상 손대려면은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처럼 귀엽지가 않죠. 딱 이미지 자체가 뭔가요? 약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발인데 아주 중요한 발인데 별로 신경 쓸 것 같지 않고 타이어 막 고무 탄 냄새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주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타이어 주식들 은근슬쩍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금호타이어 1분기 매출 1조 445억 원, 영업이익 1,45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6%, 167%. 영업이익이 주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10년 내 최고 실적입니다.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분기 매출액 2조 1,272억 원, 영업이익 3,98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1%, 영업이익 108.8%. 자, 매출액은 별로 안 올랐는데 지금 영업이익단이 지금 아주 특이하죠, 지금.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이 타이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왜냐? 차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차가 뭘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캐즘에 걸려서 좋지 않지만 전기차 타이어로 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세계 탑 10입니다. 미쉐린 타이어 1등이죠. 저 귀여운 마크.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찾아보려니까 7위에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왜 매출액 순인데요. 자, 한국타이어까지 했는데 아쉽잖아요. 우리나라가 나올 때까지 또 봅시다. 조금 더 넓혀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16위까지 일단 넓혀드렸습니다. 한국타이어가 7위에 있었는데 10위 안에 2개는 없네요. 조금 더 가니까 저기 있네요. 15위에. 금호타이어 있네요. 근데 아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막내 있는데 혹시나 있을까? 더 넓혀볼게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와, 딱 걸쳤네요. 22에 넥센 타이어. 빼놓으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쭉 했더니 넥센 타이어까지 20위 안에 그래도 듭니다. 타이어가. 1등은 역시 미쉐린. 너무 귀여워요. 캐릭터가. 어쨌든 지금 3개의 국내 타이어 회사가 매출 순위로 전 세계 20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타이어 수준을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았을걸요. 발에 신경 안 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 우리 전기차 저기 양극재, 음극재 그쵸? 엄청나게 지금 이제 막 저기죠. 너무 익숙해졌죠. 무슨 에코프로부터 에코프로입니다. 난리 쳤는데 발인 타이어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이거는 이 EV죠.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가. 전기차가 지금 약간 캐즘 현상으로
테슬라 주가도 뭐 캐시우드가 한 주당 $4,000 간다고 했는데 이제 약간 홍보 도우미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홍보 도우미가 돼버렸어요. 캐즘에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2020년, 2021년에서 갑자기 2배가 되잖아요. 여기서 맞죠? 이거 대륙별로 뭐 표시한 건데 여기 보니까 북미랑 중국이 주도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갑작스럽게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상승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전기차 타이어가 우리 아무리 저도 차 알못인데 엔진오일 가는 건 알고 있거든요. 엔진오일 가는 거는. 엔진오일 보통 뭐 주행거리에 따라 틀리는데 습관에 따라 틀리는데 5천에서 만? 5천에서 만 아니면 1년? 그러니까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키로수로 한 10,000km마다 엔진오일 가는 거 내연기관차. 근데 전기차 타이어를 그 정도 안에 갈아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전기차 샀는데 뭐 딴 것도 뭐 불나고 뭐 그것도 문제인데 전기차 타이어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그거 주기가 짧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1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교체 시기가 여기 돌아온 거예요, 지금. 교체 시기가. 지금 타이어, 전기차 타이어,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은 타이어 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잘 보세요. 마크 다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음 그림 보시죠. 전기차 소음 비중입니다. 전기차에서 소음 가장 많이 나는 거 어딘가요? 40%. 타이어가 노면에서 달릴 때. 전기차 소음 아예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 소음 왜 있죠? 전기차 지나갈 때 무슨 소리 들리세요? 저는 그게 칠판 긁는 소리보다 더 싫거든요. 그게 일부러 내는 거예요. 전기차가 아예 소음이 없어요, 원래. 그러면 소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나면은 치이면 바로 죽음이에요. 큰일 나요.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일부러 그런 소리를 넣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를. 그러니까 원래는 소음이 없어요. 원래 일부러 넣는 소음 빼고는 타이어가 노면에 부딪힐 때 소리가 제일 커요. 이게 타이어가 노면에 부딪힐 때 이 소리가. 그러니까 전기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나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라는 거죠. 그렇죠?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이노브이라는 금호 타이어에서 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는 또 따로 내놨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이온입니다. 그 두 개가 지금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넥센 타이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전기차 타이어는 아까 말했듯이 수명이 짧아요.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아까 그거 똑같았잖아요. 관리 안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관리를 똑같이 안 한다고 했을 때 누구 발이 더 나쁠까요? 몸무게 무거운 사람, 저처럼 배가 뚱뚱한 사람, 하중이 실리니까 발이 더 불편하겠죠. 그렇죠? 운동화도 더 빨리 닳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전기차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하중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교체 주기가 돌아온 거예요. 2020년대 초반에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 꼭 타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노면이 뜨겁기 때문에 차이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빗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이렇게 출시해서 팔고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요인입니다. 전기차 타이어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한 타이어당 한 4만 원 비싸요. 그러면 네 타이어 가면 한 20만 원 돈이 더 들게 됩니다. 그렇죠? 엔진 오일 안 간다고 좋아하잖아요, 전기차. 이게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 고인치, 인치 자체가 커집니다. 조그만 똑같은 차인데 소나타 아반떼라도 기존의 소나타 아반떼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두꺼운 고인치 타이어를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빨리 닳거든요. 발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공룡발처럼 두꺼운 패드가 들어있는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빨리 닳아버리기 때문에요. 샤키로닐이 신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에 지금 보면 어디가 매출이 가장 높은가? 북미입니다. 북미. 북미가 아예 자릿수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북미에서 만약에 교체용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금호 타이어에게 좋겠죠.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마진폭이 늘어난 것도 북미에서 이게 마진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보시면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매출 및 수주 상황에 이 지역별로 안 넣어놨어요. 세계 타이어 시장 분포 및 점유율인데 타이어가 저기 성장률은 작아요. CAGR이라고 1년 성장률은 1.9, 2.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타이어가 막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런 바이오가 아닙니다. 바이오가 아니고요. 이 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거, 마켓시어가 가장 높은 거 역시 노스 아메리카죠. 북미가 21.2고 유럽이 17%예요. 아시아가 물론 56이지만 이 아시아에는 대부분의 중국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미랑 중국이 중요한데 금호 타이어는 북미의 매출이 가장 높은 겁니다. 이제 북미가 좋아지면 좋겠죠. 금호 타이어는. 그 다음 보시면은 네, 그래서 미국의 교체용 타이어 시장 이게 커지면 좋은 거죠. 교체용 타이어 시장 예를 들어 신차 타이어가 있고 교체용 타이어가 있다. 교체용이 7입니다. 신차가 3이고요. 교체용이 그만큼 많아요. 중고차로 나오는 전기차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전기차 중고로 사시는 분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 패신저 승객이 보통 타는 게 많아져요. 2019년에서 2020년에 줄어들었죠. 코로나로 안 나가니까요. 그렇죠? 코로나로 집을 안 나갔으니까요. 다시 회복이 되면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에. 그러니까 지금 그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위하는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 뭐 전기차가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북미의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가서 2020년 이후에 많이 팔렸고 당연히 북미, 중국 위주로 많이 팔렸을 거고 테슬라가 북미고 아시아에 니오 뭐 저런 거 있는 거고 샤오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교체형 타이어 수요의 많은 부분이 전기차 교체형 타이어 수요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거죠. 내연기관차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타이어의 구조를 보셨는데 인건비보다는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 비중이 워낙에 높은 겁니다. 타이어는. 근데 여기서 뭐 천연 고무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천연 고무 가격이 일단은 이 2018년도 기점으로 찍고 이게 2023년인가요? 네, 이쪽을 기점으로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이게 달이었군요. 연도가 아니라. 찍고 내려오고 쌍봉, 쓰리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천연 고무 가격과 합성 고무 가격은 연동되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모카솜이 많이 쓰게 되면 모카솜이 많이 써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면 100% 옷에서 뭘로 바뀌나요? 나일론으로 바뀌어요. 나일론. 그럼 나일론 가격이 오르죠. 이거 똑같아요.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합성 고무 가격이 올라요. 천연 고무 가격이 내리면 합성 고무 가격도 안정돼요. 천연 고무 가격, 합성 고무 가격이 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여기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차트를 한번 쫙 보고 잠깐 넘어갈 수 있겠네요. 드디어. 자, 지금 뭐 미쉐린 타이어는 이게 지금 1년치인데요. 1년치 최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1위 미쉐린 타이어가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금호 타이어를 주로 얘기 드렸는데 금호 타이어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넥센 타이어를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 밑바닥에서 돌아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어느새 이렇게 올랐습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시작할 때 시가가 44,800원이었는데 지금 4월 달에 63,300원까지 갔어요. 자, 타이어주가 이렇게 오른지 열어보기 전에 처음 알았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타이어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오늘은 신경 쓰지 않는 곳을 들여다볼 때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밑에 깔창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내 타이어에 마크가 없어지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거를 교체하시면서 주식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최민식 성대모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어 빵꾸 났어요? 아니요, 타이어 빵빵합니다.
네, 네이버의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공시 통해서 바로 보고가 됐고요. 영업이익 4,393억 원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2.9%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애플도 간밤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미증시는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우리 개장 상황은 어떠할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대한투자그룹 최병진 이사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그리고 SK증권 이첨지점 서용원 차장은 서로 다른 증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성웅 차장은 상승을 그리고 서용원 차장은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도 상승으로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병진 이사의 관심주는 SGC 에너지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의 관심주는 현대오토에버, 서용원 차장은 흥하해운, 그리고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LS 에코에너지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YC캠 관심주로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병진 이사와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병진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전망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어떤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FOMC 안도감과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일축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급등으로 마감한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4월에 교용지표 발표가 되게 되어 있고 CPI나 여러 가지 물가 지수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큰 탈 없이 그냥 큰 이슈 없이 지나가는 무난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내외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메인 리밋 특격 기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 후에 이제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대해서 이제 훈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집트가 이제 중재국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6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 휴전이 협상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의 돌파구로서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휴 사이에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물량들이 나올 수 있고요. 조금은 아쉽게도 오늘 방금 속보로서 이제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향 도발을 진행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 이번 달 이제 중반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수익권의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절반 이상은 수익절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증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 전망하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승도 있지만 약간은 강보합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FOMC 회의 끝나면서 미국 연준이 이 매파적, 매파적, 또 비둘기파적 여러 약간의 이런 경향을 떠나서 지금은 이 중립적인 그런 좀 스탠스를 좀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약간 상승인데, 근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은 이 FOMC 회의, 그러니까 이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이벤트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적인 어떤 실적 발표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기는 상황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제금리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의 어떤 하락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포지션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외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어떤 관심, 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어떤 우리나라 시장으로 눈이 비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긍정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무리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매수 관점은 오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감과 함께 오늘 우리 증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도움 말씀 두 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을 국내 증시가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월요일 휴장을 앞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고개를 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욕 증시 선물 시장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플 실적에 주목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유가도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고요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발표되는 실적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공시를 통해서 장전에 미리 발표를 했고요. SKC와 한미사이언스 또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내장에서 우리가 어디를 지켜봐야 될지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휴장하고 화요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